전복더위가 한창이던 1981년 8월 4일 윤보살이라고 불리는 윤경화 씨의 원효로 집은 벌써 열흘이 넘도록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헛걸음을 했던 윤 씨의 조카 내외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출동한 경찰은 현관문을 뜯고 안으로 들어서면서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밀폐된 집안에 가득 고여있는 악취, 그리고 무언가 이불에 덮여있는 물체, 윤 씨와 가정부의 사체였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는 수경이의 사체가 이불에 덮인 채 발견됐습니다. 도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수사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살인마는 꼬리가 잡힌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뜻밖에도 맨 처음 신고를 한 윤 씨의 조카 며느리였습니다. 당시 일간지는 명문대학을 나온 미모의 인테리가 욕구 불만에다 재물에 눈이 멀어 끔찍한 살인범이 되고 말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당시 고여인은 누가 보더라도 수상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경찰에서 정리해놓은 고여인의 혐의점을 한번 보시죠. 첫째, 사건 당일 알리바이를 자주 번복했습니다. 둘째, 8월 1, 2일 윤노파 집을 담 넘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8월 3일 문이 잠긴 것을 보고 남편이 신고를 하자고 제의하자 6일까지 연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매달 25일 생활비를 받으러 갔지만 7월 달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범행 도구가 자주 출입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8월 15일 고여인 집 안방 베개 속에서 윤노파의 폐물이 발견됐습니다. 이러한 고여인을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했고 마침내 범행 일체에 대한 고여인의 자백을 얻어냈던 것입니다. 도대체 고여인은 무엇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세 사람이나 살해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우선 고여인의 자백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1981년 7월 22일 보험외무사원인 고 씨는 퇴근길에 미도파 앞에서 버스를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날 낮에 점심을 함께한 윤노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찾아가도 좋은지 허락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허락을 받은 고 씨는 지하상가의 화장실에서 옷을 밤색 원피스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러나 왜 그래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 씨는 택시를 타고 원효로 윤노인 집을 향했습니다. 낮에 만났을 때 기분이 좋아 보이셨기에 2년 전부터 사주신다고 한 아파트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볼 생각이었습니다. 원효로 집에 도착한 시각은 9시경. 20일 전 새로운 가정부와 양녀 수경이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고 씨는 TV를 보고 있던 윤노인 곁에 앉아서 아파트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윤노인은 요즘 다른 데 들어간 돈이 많아 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그 자리를 물러나온 고 씨. 상속을 받을 수 있으려니 하는 기대로 노예처럼 살아온 20년 세월이 물거품이 되고 만 것입니다. 부엌 옆에 가정부 방에는 마침 나이론 장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미끄러울 것 같아 면장갑도 한 짝 찾아 오른손에 꼈습니다. 여전히 TV만 보고 있는 윤노인. 고 씨는 그 뒷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가정부 강양은 층계를 미쳐 다 올라가기도 전에 고 씨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흥건한 피를 밟지 않으려고 슬리퍼를 신고 2층 수경이 방으로 가 침대 밑에 숨어있던 6살 난 아이를 똑같은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사형 구형,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연한 결과는 뒤집어졌습니다. 무죄. 2심 선고 역시 무죄. 고 씨는 윤노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보석 결정이 내려져 고 씨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윤노인을 죽였다고 흐느끼면서 자백했던 고 씨의 자백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심한 고문을 당하고 네가 만일 경찰에서 이렇게 진술한 자백한 대로 진술을 하고 한 대로 재연을 하지 않고 딴소리를 하게 되면 다시 끌려와서 아주 그냥 너 죽을 줄 알라.
변호인은 건강하던 고 씨가 고문 때문에 꼽주처럼 등이 굽었다고 맞섰습니다. 당시 법정에 출두하는 고여인의 모습, 등이 굽은 모습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결국 고여인의 자백은 그녀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여인의 무죄를 입증할 결백 증명, 즉 알리바이는 어떨까요? 그날 고 씨는 윤노인과 점심 식사를 한 후 평소처럼 보험금을 받으러 다니다가 집에 가는 길에 미도파 앞에서 버스를 내렸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답니다. 그리고는 소공동 지하 상가에서 아들의 티셔츠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 씨의 아들은 어머니가 티셔츠를 사온 날이 22일이 아니라 28일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아들의 티셔츠를 산 후 고 씨는 을지로 청계천 종로를 지나 안국동까지 걸었습니다. 조계사의 수요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답니다. 고 씨는 수요 법회에서 친동생도 만나고 탑돌이를 할 때 마주친 스님과 인사도 나누었다고 했지만 그날 밤 고 씨를 봤다고 증언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고 씨가 그날 분명히 만났다고 하는 한 스님은 11년 전 그날 고 씨를 결코 만난 적이 없다고 아직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검찰에서 네. 다 결론이 난 거예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기 때문에 예. 그 이야기만 잊고 말았어요.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유죄의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판례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고여인이 정말 무죄라면 그날 그 시각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대신에 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여인이 자백했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고 씨의 자백에 따르면 고 씨는 그날 안방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윤노파의 뒷머리를 망치로 내려쳤고 윤 씨는 그 자리에 꼬꾸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 씨가 망치에 맞았다는 안방은 복잡하기는 해도 피가 크게 튄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피가 흥건하게 고였던 흔적은 오히려 목욕탕 앞 마루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벽에 사람 키 높이로 페넌트 3개가 걸려 있습니다. 확대해 보겠습니다. 피가 뿌려져 있는 게 잘 보이죠? 다시 말해서 누군가 서 있는 상태에서 당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바로 이 옆이 목욕탕인데 이 모기장을 통과해서 피가 목욕탕 타일 이 부분까지 튄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살해 장소는 목욕탕 바깥이고 피해자는 서 있는 상태에서 맞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고여인은 안방에서 살해됐다고 진술을 했었는데 이런 현장 정황으로 봐서는 그 진술이 틀린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부는 어디서 살해되었을까? 현장 검증 당시 고 씨는 가정부를 살해한 계단이 몇 번째 계단이었는가를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계단 중간에서 싸웠다고 했는데 계단 꼭대기 올라가보면 여기 떨어져 있는 분유통이나 범인이 헛때린 망치 자국들이 나 있어요. 이런 정황들로 봐서 이 꼭대기에서 살해됐다는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고여인 얘기는 또 틀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고여인은 또 자기 방 침대 밑에 숨어있는 양녀를 끌어내서 죽였다고 했는데 여기 2층 복도를 보면 핏방울하고 슬리퍼 자국이 보입니다. 피 흘린 사람을 안고 지나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핏방울과 발자국은 2층 복도 끝에 수경이 방 앞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방 앞에는 무언가 피가 묻은 것을 내려놓았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범인이 이미 살해된 양녀 수경이를 안고 왔다가 방문을 열기 위해 내려놨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고 씨는 윤노인을 계단 앞에서부터 방으로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방 안으로 방향을 틀면서 무심코 짚었을 손자국. 감정결과 왼쪽 면장갑 자국이었습니다. 고 씨는 오른손에만 면장갑을 덧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현장을 보면은 사실 맞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현장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당시 신고를 받자마자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해 현장 감식을 했다는 최 반장에게 당시 상황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8월 4일 사실 지금 벌써 11년이 경과됐는데 완전히 소상하게 기억한다는 건 좀 힘든 문제입니다. 근데
방이 16개가 있어가지고선 일일이 하나하나 전부 그 감식을 하는데 상당한 그 애를 먹어서 하여튼 밤을 새면서 감식을 했습니다. 감식하면서 제 1차로 생각했던 것이 이제 그 피살자의 신원, 사인, 어떻게 죽었는지 사인하고 그다음에 그 범인의 행적, 범인이 남기고 간 것이 뭔가 이렇게 해서 사실 그 범인이 만질 만한 거, 범행에 사용했다고 생각되는 도구는 전부 이제 지문 감식을 해가면서 사실 철야로다가 감식을 해서 1차 감식은 끝나고 이제 그 친척 관계를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친척 관계를 파악해가지고 친척을 연락하고 피해자와 그 제일 근래 접촉했던 인물들을 좀 뽑아서 수사본부에 통보를 해줘가면 이제 수사가 됐는데 막 여러 사람이 정말 윤노파에 대해서 좀 원한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의 이제 소재도 쭉 이제 파악을 하고 이러는 도중에 이제 그 며칠 경과 후에 그 고수정 의원이 이제 자백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끝났다 하니까 저는 막 같은 그 조직에 일어나서 범인이 나타날 때는 더 이상 이제 수사할 가치는 없지 않겠어요? 그걸로 이제 수사 종결 진구로 끝나고 말았죠, 저는. 11년 전인 그때만 해도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면 수사가 거의 끝난 것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는 범인을 잡는 데 더 치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게다가 이 경우에는 고요인이 진범임을 입증하는 듯한 물증도 나왔습니다. 그녀의 정릉집 베개 속에서 윤노인의 폐물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 씨의 베개 속에서 나온 폐물에 대해 변호인들의 주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경찰이 현장 검증을 하면서 그 유가족 중에서 누가 대표가 하나 입표해라고 그래서 자기가 입표를 했더니 이제 그 폐물이 나오니까 이것은 당신 잘 보관하시오 해서 자기가 백에다가 넣어가지고 있다가 어디 보관할 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베개 속에다가 베개 속 뜯고서 그 속에다 감춰놓은 것 뿐이지 자기가 때려 죽이고 거기에서 폐물을 가져온 거 아니다 이런 상황을 쭉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나 만약 고 씨의 말이 맞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 폐물을 고 씨에게 보관시켰다고 증언해줄 경찰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도 믿어줄 리 없는 얘기였습니다. 서장님이 피해품이 있나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 살인범이 강도 살인범일 수 있으니까 재물을 강취해간 것이 있나를 확인해봐라 해서는 캐비넷 잠겨 있는 캐비넷을 열기 시작했어요. 열고서 뭐 뒤져보니까 폐물 같은 것이 몇 개 나오고 근데 그 중에 좀 값어치 나간 거 몇 개 나왔는데 이것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는 이미 현장은 공개됐기 때문에 피해자 제일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으라고 일단 해서 그냥 이제 캐비넷에 넣었죠. 최 반장의 이 증언으로 해서 검찰은 고 씨를 단순 살인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으며 경찰 수사는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맞아 개인적인 상처도 상처지만 전 경찰에서 막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야 수사가 뭐 비록 힘든 건 알았지만도 더 이상 하기가 힘들게 생겼구나. 그러나 공소시효를 4년 남긴 윤노파 살해 사건. 그 사건은 현장조차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약 범인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유죄를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셈입니다. 불난 거요. 네. 불난을 한 3년? 그렇죠. 예. 그때 아무도 안 살았잖아요. 아무도 안 사. 근데 어떻게 불이 났어요? 그때 목에서 갑자기 우리 저주인데. 아주 깊은 밤에 났죠? 아니요. 아니에요. 몇 시쯤 그랬어요? 초저녁에 났어요. 이맘때쯤이요? 그러면 뭐 몇 시야? 8시 조금 넘었는데. 아. 비록 현장은 불타 없어졌지만 몇 장의 현장 사진은 어렴풋하게나마 범인의 윤곽을 그려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계단 위에 떨어져 있던 가정부의 시계는 참고가 되지 않을까요? 떨어지면서 이 시계가 이게 강력히 맞아가지고 떨어지면서 이제 멈춘 시각이 12시 50분이에요. 그것은 범행 시각이 22일 날 밤 9시 반이 아니라 23일 낮 12시 50분에 범행이 되었다. 이루어졌다. 그것을 가리키는 거죠. 범행 시각을 밤으로 생각한다면 잘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들의 옷차림입니다. 그러니까 7시에 집에 돌아왔으면 그렇게 더운 날 구태 9시 반 살해당할 때까지 2시간 반 동안을 외출복을 정장으로 말이죠. 외출복을 착용한 채 2시간 반을 그런 상태로 있다가 맞아 죽었겠느냐. 그러나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TV는 켜져 있었습니다. 안방에 TV가 켜 있었어요. TV가 켜 있고 선풍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그 당시마도 TV가 이제 주간에는 없고 야간에만 이제 그 방송을 때니까. 근데 TV가 켜 있다 하면 TV 방영 시간에 피살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또 사체 이제 그 부패 현상이라든지 여론으로 봐서 피살자는 7월 22일 6시부터 12시 사이에 피살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그 사망 시간을 일단 추정을 해놓고. 이게 세 사람을 죽였다는 망치인데 머리 부분에만 피가 묻어 있고 손잡이나 자루에는 전혀 피가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은 여러 군데 피에 젖은 장갑 자국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망치 손잡이에만 피 자국이 안 남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또 하나 이상한 건 망치 끝에서 검출된 피는 A형뿐이었는데 가정부는 B형이고 양녀는 O형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윤노파 한 사람의 피 A형만 검출됐다는 것은 또 다른 망치가 하나 더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공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도저히 여자의 단독 범행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사건 아니냐. 그러니까 한 번 더 좀 원점으로 돌아가서 수사를 처음부터 원점에서부터 다시 해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제 나름대로 지금 그 신념은 뭔가 있다, 증거가 있다 뭐 하는 신념이 제 손에는 안 가지고 있지만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그 재료와 또 제보자의 재료, 그 다음에 범인과 나중에 제가 만났을 때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얻는 증거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